네, 전설의 톡톡톡 제8편입니다. 신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의 길, 세상과 예술로 소통하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파인 아트 서양화 전공의 교수님이죠. 신정재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예술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대학교 파인아트 학부 서양화 전공의 신정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최대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래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 또는 자녀를 아티스트로 키우고 싶은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 교수님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닮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서양화라는 분야에 어떻게 길을 들이게 됐는지 네. 그 스타팅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렸었을 때부터 미술을 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 어디 동네 미술학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저 역시도 동네 미술학원 출신이었고 또 입시 때도 미술학원 다녔었던 것 같아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셨어요? 미대 입시를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저는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집에서 좀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게 조금 새로운 미술을 지금 하게 된 거와 관련이 좀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사실 저한테는 좋은 영향으로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네. 지금 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전공한 케이스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유럽 어문학부로 통합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불어불문학과를 그럼 프랑스어도 잘하시겠네요? 아주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못하지는 않다는 건 상당히 잘한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걸로. 그래서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문학 쪽에서 조금 찾았던 게 불문학을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네. non-matriculate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년 정도 너를 학교에서 와칭을 하겠다. 1년에 2학기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 수업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그러니까 코스로. 프랩 일종의 프랩 과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일단은 1년 정도 너를 한번 지켜볼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뛰어난 성과를 보이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스터를, 그러니까 조금 학교를 더 오래 다녔죠. 조금 더 아무래도. 네. 2년 과정인데 석사를 3년 정도 과정을 다니고 나서 학위를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신분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미국 국적자로 바뀌게 되면서 박사 학위를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 사실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서 그러면 왜 미국에서 안 하시고 왜 또 한국으로 컴백을 개인적인 하셨을까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도 좀 건강이 안 굉장히 좋으셨고. 안 좋으신 상황이 되셔서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2017년도에 졸업을 하고 네. 제가 하는 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미술이 어떤 미술이고 약간의 도움이라도 좀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조금 정해놓고 걸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평범한 아티스트 길은 아니었다. 문학을 전공하고 맞습니다. 또 미국 가서도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지만 아버님께서 편찮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컴백하셔서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점이 됐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티스트는 단순히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철학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또 사람 살아가는 모든 히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오히려 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서양화를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 서양화는 사실 저한테는 좀 거리가 먼 단어였어요. 입시 네. 미술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저도 사실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못 그리지는 않는데 이게 소질에 맞는다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어떤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평면 작업으로서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 평면 작업을 전공하는 서양화가 가장 미술에 좀 초심이 되어 왔던 게 이제 국내 미술계 상황에 맞았던 것 같고, 미주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사실 미술을 파인 아트로 규정을 하면서 평면 미술이냐 아니면 입체 미술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 구분이 우리처럼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확장력을 갖고 전 세계가 엄청나죠. 네네. 하나의 개념으로서 사실 이제 서양화, 동양화를 조금 그 경계를 나누기가 약간 애매모호하다. 애매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이슈이긴 해요. 동양화를 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평면 예술로 나눠지면서 어떤 수업을 좀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 그 작가의 특성이 나눠지는 쪽으로 네네. 학교가 잘 등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문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구와 신이 잘 교류되는 어떤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한국화라든가 이런 전공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상당히 네, 있습니다. 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과들은 또 보존을 잘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학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들을 다양한 걸 다 하고. 과목을 듣기 위해서 서양화라는 말은 사실 시대에 조금 그쵸. 저희가 생각해 볼 그런 근데 어쨌든 이슈가 뭐 될 수 기존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있고 입시라는 또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관문이 있기 때문에 뽑아갖고 학교에서 하지만 배우고 많이 싶었는데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현대미술 네네. 학과로 가고 네네. 서양화라는 말들이 학교에서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다. 네. 지금 아티스트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이시잖아요.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예술가로서의 보람이다. 사실 과연 그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는 사실 굉장히 이 아티스트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스스로에게 너무 냉철하죠. 네, 항상 좋은 엄격한 말씀이신 것 잣대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작품을 하면서는 많이 솔직히 못 느껴봤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쓰면서 보람됨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로서. 저의 어떤 그 작은 저 하나가 만들어 나가는 저의 세계가 학술적으로 좀 정의를 이런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 나갈 때 거기서 오는 보람감이라는 게 뿌듯함. 있고, 예술가로서의 보람은 보람이라기보다도 위안을 받을 때는 네. 내 작업을 한 명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예, 저는 사실 참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때 교수님의 작업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국내 미술에서도 이 소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 소통, 일반적인 소통으로 그림을 보러 다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작업을 보고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네, 많이 어려운가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미술의 개념을 융합적인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예술적인 차원보다도 다양한 학문과 곁들여질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목적인 사람이라서 이러한 걸로 봤었을 땐 조금 일반 분들에게는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미술일 수도 있겠지만 비미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대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창의적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백남준 선생님 스타일인가요? 그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백남준 선생님께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분도 작품 세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TV나 이런 걸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트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티스트로서의 그 신정재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작품을 많이 분석도 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뭔가 기존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때 철학이 가미가 돼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좀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가도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네.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어떤 저력, 이러한 힘, 사실 철학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뒷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뒷심이란 단어 네, 오랜만에 그런 들어보는데요. 작가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앨범을 보면 1집부터 예를 들자면 뭐 저도 항상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데 뭐 10집까지 발표를 했다. 네. 음악성이 변화되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에서도 좋지만 어떤 음반을 들어도 누구의 앨범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명확하게 나오는 색깔이죠. 자기만의 쉽게. 색채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저력이라는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가 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키워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거든요. 네.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소통이라는 부분이 또 미술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돼야겠죠. 네네. 저는 이게 조금 창조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러니까 구와 신이 잘 교합이 되는 어떤 예술 세계가 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바뀌지 않는 신조 안에서도 창조적인 것들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면 일반적인 소통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소통만이 예술에서 미술로서 규정을 하고 있기에는 너무 조금 합니다. 그쵸.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정서적인 차원으로 미술이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요하세요. 근데 그 정서적인 차원이 뭐 안정감, 평화로움, 사실 미술 세계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효과로서 열려야지 사실 앞으로의 어떤 예술의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게 넓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소통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소통의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후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뭐 개념 미술이라든가 미술의 어떤 텍스트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정사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지 소통이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차원뿐만 아니라 네. 아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네. 그런 소통으로 조금 더 전환이 필요하다. 너무 아름다운 것만을 조금 추구하는 보려고 게 아니라. 하는 일반 미술 어떤 그 예술 작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때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저 너무 것까지는- 아름다운 것만 찾지 그렇죠. 말고 오히려 그 이면에 네. 있는 네. 다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하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소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작업 방식이나 뭐 테크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일단은 뭔가 이렇게 저의 작업은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한데 뭘 잡으러 다녀요. 잡는 걸 좋아하세요? 뭐 사람을 그게도- 잡나요? 아니면 그것도 사실 관련이 많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의 개념이 이제 어디서 왔을까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하지만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쵸. 네, 사회적인 확장이 무한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자연에서 잡았을까요? 뭔가 근원적인 부분들을 네이처에서 자연에서 네이처에서 잡는 어떤 이런 작은 크리에이처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사회적인 확장으로 연결시키는 게 사실 현대 미술의 영역이고 사실 폭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만의 세계는 일단 현장으로 나가죠. 필드에 그리고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남긴다든가 그리고 그 목적물들을 채집하기 전에 어떤 에스키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현장 방문이 일단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 이제 제 특징이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결과물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상황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더 재밌죠. 네. 결국 이게 노마드죠. 그렇죠. 네. 여행에서 저희들이 사실 여행에서 뭔가 보고 오겠다는 거, 즐기고 오겠다는 것만 딱 너무 신경을 쓰고 어딜 가겠다는 것만 신경을 쓰게 되면 여행의 그 본질도 또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쵸. 조금 잊어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을 저도 뭐 똑같은 거죠. 네.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네.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마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채집
조금 구체적인 사례, 일러스트레이션, 엑샘플을 들어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라고 네.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비주얼 아티스트로 사실을 조금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학술적으로. 제 개인적인 것은. 비주얼 아티스트인데 네, 어쨌든 어떠한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의 그 뇌 감각을 자극해서 비주얼리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미술학적으로 내가 체감을 하게 되는지 왜 저것을 잡고 싶은지 소유하고 싶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을 조금 밝혀서 단순히 서양화라는 개념으로 제 작업을 설명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곤충 중에서도 이 딱정벌레가 너무 예쁘잖아요. 멋있었어요. 어렸었을 멋있죠. 때. 그게 저의 미술세계였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미술세계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걸 그려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자연 그 자체가 아트가 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예. 그럼 딱정벌레를 봤을 때 흥미가, 인트레스트가 느껴진다면 왜 인트레스트가 느껴지는지 그걸 분석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미 뭐 박사 논문에서도 그렇고 분석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이제 과거였고요. 네. 이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나에 대한 과정 Nomadic 자체도 life, 네.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거의 분석이 다 끝날 수는 없지만 끝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여정도 그 과정 이것들을 찾아 나가는 어떻게 보면 파랑새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과정은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고. 그럼 파브르와 같은 곤충학자와 지금 아티스트가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많이 될까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일단 곤충학이라는 어떤 이 생물학의 당연, 엔토몰로지라는 생물학도 도감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도감에 들어가죠. 보면 아주 디테일한 사파들이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도감 뭐든지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연계 체계라는 네. 게 있거든요. 융합적인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도감에서도 사실 그런 미술적으로 표현됐었던 어떤 그런 딱정벌레의 아름다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딱정벌레가 그렇게 저의 미술 세계를 열어주게 되는 계기가 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 자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 안에서 면이 나눠져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특히 그런 필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분류학의 체계 안에서 개문, 강목, 과속종이라는 체계 내에서 이 다른 곤충들보다도 딱정벌레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체계에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긴 것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미술학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사실 좀 학문적인 거랑 조금 미술이 저는 관련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로서보다는 사실 이 비주얼적인 것들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조금 해나가는 지금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작품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중요하죠. 아티스틱 인스피레이션, 예술적 영감을 얻으시는 어떤 원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걸 좀 주로 많이 얻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음악인 것 같아요. 뮤직을 또 좋아하세요? 글쎄요, 음악하고 미술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이긴 그렇죠. 하지만 또 악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친구이면서도 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서로 사실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다. 음악가들도 좋은 미술 악기를 혹시 작품들 다루시나요? 기타를 조금 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기타를 연주를 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훌륭한 기타 연주를 정도는 잘하시는구나.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곡들만 몇 곡. 네. 그래서 음악 중에서 뭐 좀 좋아한다. 최근에 유이치 사카모토의 음악도 요즘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보다는 연주곡이 좋더라고요. 인스피레이션을 받는데 같은 예술가로서 그렇죠. 그냥 악기가 주는 그러니까 물론 뮤지션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통해 갖고 그 악기의 원음에서 나오는 그런 좀 더 주관적이잖아요. 나만의 어떤 생각으로 전개되는데 연주곡들이 사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만드셨던 영화 음악들이 또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희망적인 그런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을 조금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뭐 아티스트 중에도 뭐 나름 일단 당연히 이제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에 전념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긴 하죠. 일단 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작가들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업에 꾸준히 하는 작업을 끈덕지게 아까 해왔던, 말을 빌자면 네. 끈덕지게 자신이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썼던 작가잖아요. 네네. 사회로부터 이런 작가들의 작품 좋아하고 뭐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도 많은 이 미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특히 저희 같은 이런 예술가들에게도 또 영향을 많이 줬었던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도 포지션에 온 이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한테 또 감히 어드바이스라면 어드바이스 또는 삶의 지혜라면 지혜 네.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생에 있어서 이제 폭넓은 시도라는 것, 다양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게 전제하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제 바뀌는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도 그 엔돌핀이 솟는 거죠. 끝까지 네.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그런 쪽에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자기가 소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잘 찾아내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딱 바뀌지 않는 것이. 그런 쪽을 잘 연구하고 가다듬어 가지고 자기 쪽의 어떤 예술 분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희 쪽에서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끈덕지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인내심 같은 것들이 예술가들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제, 유행을 쫓아가는 트렌드를 부분을 조금 쫓기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아티스틱 월드, 예술 세계관에서 고심도 하고 우리 아이도 또 저렇게 깊이 있는 뭔가 변치 않는 에센스, 본질을 갖고 예술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설의 톡톡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 사실 친구들끼리 만난다든가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사실 작품 세계 이야기하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없죠. 저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쇼였던 것 같고 비주얼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네. 대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뭐 전반부에서는 네네. 제가 지금 쇼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네. 이러한 자기만의 필드는 필드고 네. 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뷰를 가지고 폭넓은 그 인식도 열려 있어야 된다. 없어서는 그쵸. 안 된다는 것도 너무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을 중요합니다. 갖고 하다 보면 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아티스트가 자기만의 색깔도 저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중적인 트렌드도 네. 무시는 못하니까.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타쿠적인 사람이 학교에 또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가 사실 좀 힘들었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아름다움도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논문으로 갈 땐 또 좀 틀린 부분이 그쵸, 있다는 논문이니까,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박사 과정, 학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사 과정에서 자기 것의 결정체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학부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쪽으로 이제 좀 전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또 학교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또 일단 경기대학교를 그것을 또 좀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고, 파인아트 미술학과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나왔고요. 때문에 아마 오늘 또 방송 나가면 제자분들이 교수님께서 TV에 나오셨다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학생들한테 너무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감사합니다. 자기가 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다양하게 폭은 열려 네, 있되 네. 내 감정에 솔직해서 그것을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하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끈덕지게 끈덕지게. 오늘 네, 키워드가 예술가의 끈덕지게. 길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좀 교수님의 네. 그런 멋진 작품 활동 제가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봤던 그 작품이 아직까지 그냥 뇌리에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 활동도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네. 후학 양성에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톡톡톡 일단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대학교 그렇죠 파인 아트
우리 또 신정재 교수님과 함께 미술의 세계, 아트의 세계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설의 톡톡톡 누가 나올까요? 음악입니다.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영재 바이올리니스트를 키워낸 또 원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토크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설의 톡톡톡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